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가을이 문턱에 와 있다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듭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하면 은근히 학생들 마음이 다소 분주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가져다주는 느낌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작은 늘 새롭고 신선하지만 동반되는 긴장과 잘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는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창시절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보니 사회에 나와서도 이런 시작 포인트에 동반되는 긴장과 스트레스는 언제나 존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스트레스에 지치는 것보다 반대로 에너지 넘치게 도전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챗GPT 가르치는 학교, 늘어나는 암 진단, 소용돌이치는 팁 문화, 주유소의 미래, 그리고 실패한 셀프 체크아웃입니다. 현재 미국의 여러 대학 안에서는요, 지난 봄부터 각각 AI 사용을 두고 나름대로 policy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학교 안에서 챗GPT 사용을 금지하고 주시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좀 지나고 지금 와서는 미국 내 크고 작은 대학 내 많은 교육자들 사이의 의견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사용을 장려하고요.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장 잘 쓸 수 있는지 가르치기도 합니다. 로드아일랜드의 한 교육자 랜스 이튼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상당히 놀라고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나 이제 과연 무엇이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이것을 알아내는 점까지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 안에 보아도 이런 인공지능 사용을 두고 생겨난 많은 그룹 숫자들만 보아도 이런 것들의 사용은 증가한다는 것이 역력하죠. 다른 사람들이 AI에 어떻게 적응하고 클래스룸에서 AI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AI가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최소한 이제는 많은 기관이나 대학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과목들이 이것에 접근하는지를 볼 수 있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AI는 앞으로 교육에 더 적용될 것은 기정사실로 보이는 현실에 이것을 단순히 거부하고 학생들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교수로서 이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나갔을 때 뒤처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죠. 기억나십니까? 작년 11월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챗GPT. 이것은 그 자리에서 에세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줬고요. 노래, 가사, 작사 등 모든 것을 요구하는 대로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연구 페이퍼 작성을 도와주면서 과학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대학 안에서 심지어 시험을 통과시켜주기까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글이 내놓은 Bard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온라인 안에 있는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많은 사람들의 이 구미가 당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의 정확도나 부정행위, 치팅,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편견에 대한 우려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미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 교육기관인 intelligent.com이 실시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대학생 중에 3분의 1은 이미 이것을 공부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을 하고 그중에 영어 클래스의 사용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5월 학기를 마치는 1223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요. 33%가 이것을 사용한다고 말했고 이 그룹 중 안에서 46%는 학교 홈워크에 매일 사용하는 도구가 됐다고 말을 하면서 앞에 말한 대로 영어 과목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 중 4명 중 3명, 75%는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명 중 1명꼴로 본인의 학교 성적 GPA가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과목도 앞에 말한 대로 영어 다음으로 chemistry와 biology가 이어졌고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챗GPT 사용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78%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큰 도움을 받았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것은 아웃라인을 아주 잘 짜준다고 했고요. 사용하는 것이 아주 간단해서 좋다고 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공짜라서 더 좋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적절한 정보를 잘 찾아와서 시간을 많이 단축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두고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쓰다 보면 너무 의존도가 커진다는 부정적인 우려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취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것의 AI 의존도가 너무 커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두고 이 분야 전문가는 챗GPT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플리먼트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전문가가 말하는 것은 챗GPT는 절대 선생님이 될 수 없고 본인을 위해 해당하는 내용을 합쳐서 모아주는 임무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챗GPT는 절대 기술이나 개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챗GPT는 많은 정보를 이렇게 한데 모아서 정리해주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절대 선생님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컨셉트를 설명해 주고요. 또 본인이 이해 못하는 것을 집어서 지적도 해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워야 할 것을 외우게 만들고 이렇게 배운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선생님들의 역할이죠. Vanderbilt University의 컴퓨터 사이언스의 줄스 화이트 교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교수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AI 사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AI는 절대 이제는 우리가 눈 감고 모른 척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나 교수들, 졸업한 모든 동문들 모두 AI의 박사가 되어야 한다고 화이트 교수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영역에 요구되는 것으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정확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AI를 교육에서 받아들이고 학생들을 훈련시키는데 앞장서는 대학 중에 한 곳이 앞에 말한 Vanderbilt University입니다. 이것은 대학 단위로 모든 학생과 패컬티를 트레이닝 시킨다는 의도로 18시간짜리를 3주에 걸쳐서 온라인 코스로 제공합니다. 이것은 화이트 교수가 리드해서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번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9만 명 학생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세카 칼리지의 다이앤 가예스키 교수는 그녀의 이번 가을 학기 코스 챗GPT를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고 디자인했습니다. 교수님은 말합니다. 나의 임무는 학생들을 커뮤니케이션이나 소셜미디어 매니저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분야에서는 이미 AI 도구 사용이 자리 잡았다고 말을 합니다. 내 학생들이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한결 더 효율적이고 매일 임무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훈련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챗GPT 사용이 투명성만 유지된다면 이것 사용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어서인지 요새 점점 더 많은 대학들, 외부 전문 인력까지 고용해 가면서 그 안에 패컬티와 학생들에게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도 이것 사용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챗GPT 사용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면서 이것은 우리 생활에 이미 자리 잡을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에 암이 초기에 진단이 되면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이번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내 새롭게 늘어나는 암 진단이 바로 젊은 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대부분 암 진단은 65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나온 암 트렌드는 젊은 미국인들, 특히 여성들에게서 많이 진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소화기장, 내분비계, 엔도크린 부분이죠. 또 유방암에서 아주 빠르고 높은 증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 발표는 노년층 암 진단이 줄어든 반면에 이 50세 이하 케이스는 약간 증가했고요. 그중에 특히 30살에서 39살 사이가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과를 보고 뉴욕 대학의 랭건스 캔서 센터의 소화기 옹콜로지 디렉터인 폴 오버스타인 박사는 이렇게 젊은 층의 암 케이스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암 위험도 더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을 하면 이것을 일으키는 이유를 지금 모르거나 또 우리가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위험도는 점점 더 커지고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젊은 층에 왜 암 케이스가 이렇게 증가하는지 확실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내놓은 몇 가지 가능성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미국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만율, 알코올 섭취, 흡연, 수면 부족, 또 움직임이 별로 없는 이런 sedentary lifestyle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요소들로 지적했습니다. 거기다 환경적인 요소들도 언급했는데 지금 대기에 있는 다양한 오염 물질들, 또 암 유발 케미칼 노출 등을 들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50세 이하에 생기는 암을 이것을 Early Onset Cancer로 부르는데 56만 명 이상 케이스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봤더니 Early Onset Cancer 케이스가 56,468명이 진단되고요. 이것은 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가는 거의 대부분이 30살에서 39살 사이에 인한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증가라고 말합니다. 그중에 특정 암 케이스 증가가 역력했는데요. 유방암이 젊은 층 암 증가 중 최고를 기록했고 이것은 10년 동안 8%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장암, 맹장암, 담관, 바일덕트 암 등 소화기장 모든 암 증가가 15%를 기록했고 젊은 층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것은 남녀 간 차이도 두드러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Early Onset 암 진단은 여성들 사이에 4.4%가 증가했는 반면 남성에게서는 5%나 감소했습니다. 큰 대조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젊은 여성들의 암 진단 증가는 특히 유방암과 자궁암이 늘어난 것이 최고 이유였습니다. 인종별 변화는 그 전체 숫자가 크지는 않았지만 젊은 층 암 증가 최고는 아시안, 퍼시픽 아일랜드에서 32%가 나타났고요. 히스패닉은 28% 증가, 흑인 젊은 층의 경우는 약간 5% 감소했습니다. 물론 전체 젊은 층에 걸리는 암 진단 숫자는 암 전체 숫자랑 비교를 하면 적은 비율이지만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증가 트렌드는 주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존스 홉킨스의 의대 암 전문의 Dr. 오티스 브롤리 박사는 이런 트렌드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더욱이 이런 트렌드가 지속적이라면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암 위험 요소들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암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모두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얻은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암에 대한 모든 연구들은 요새 비교적 인생 초기 단계에 어떤 것들에 노출되면서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결국 암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연구 결과도 바로 이런 것을 착안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트렌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위험 요소들을 미리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요. 젊은 층의 대장 항문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미국 내 대장 항문암 5명 중 1명꼴로 55세 미만인 미국인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30년 전과 비교를 하면 무려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미국 암협회는 콜로렉탈 캔서 스크리닝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크리닝을 추천하는 연령을 예전에 50세에서 45세로 낮추면서요.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젊은 층의 암 진단으로 인해서 수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45세 이상이고 대장 항문암 가족 내력이 있거나 위험이 높은 사람이라면 스크리닝 테스트를 가질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양성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당장 대장 내시경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년에 한 번씩 정도는 스크리닝 테스트를 권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요. 텍사스 의과대학 MD 앤더슨 캔서 센터 유방암 온콜로지스트인 암 전문의 제니퍼 리튼 박사는 이번 결과는 유방암을 포함해 추가의 스크리닝 테스트 추천에 변화를 가져올 확률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암 위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테스팅만이 제일 좋은 옵션임을 강조하면서요. 특히 젊은 층도 이제는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모든 종류의 스크리닝 테스팅에 대한 획기적인 업데이트가 절실한 때가 왔다고 동의합니다. 매년 미국에서는 190만 명이 새로운 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크리닝 테스트가 아예 없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설상 스크리닝 테스트가 존재한다고 해도 보통 젊은 층에게는 아예 추천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가 현재로서는 암을 예방하고 위험들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최고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 유지, 정기적인 운동, 알코올 섭취 최소화, 또 흡연을 멀리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옵션일 것입니다. 요새 전국적으로 팁을 둘러싼 이 커스터머들의 불만은 최고조를 기록하고 있죠. 이번에 미국 내 세 번째로 큰 도시 시카고에서는요. 식당 종업원들, 또 식당 주인들, 시카고 의회 이 세 단체가 모여가지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이유는 식당 서버들, 웨이터, 웨이트리스들이죠. 이들도 현재 시카고의 최저임금 미니멈 웨이진 시간당 $15 80센트를 보장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두고 그렇다 아니다를 두고 치열합니다. 실제로 서버들의 임금 구조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주를 포함해서 미국 내 수많은 주 안에서 소위 우리가 부르는 팁 웨이지 시스템으로 인해서 식당 주인들이 서버들에게 미니멈 이하를 주고 있는 현실이죠. 현재 시카고의 대형 식당들은 서버는 물론이고요. 청소하는 버스보이라든지 바텐더 등 팁을 받는 다양한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9 48센트를 주고요. 그 차액을 팁에서 메꾸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많은 단체들은 시카고와 많은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사용되어 오고 있는 이 오래된 시스템을 없애자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들의 임금이 식당 커스터머들의 기분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식당 스태프진들도 다른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최저 미니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죠. 이런 현실의 일부 식당 오너들은 현 시스템의 변화는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과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손실해서 이제 겨우 빠져나올까 말까 하는 순간에 비즈니스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식당 주인들은 결국에 가서는 메뉴 가격을 올리게 되고 또 임금이 높아진 스텝 숫자를 크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카고의 50-50 레스토랑 그룹의 공동 소유주가 있는데요. 스캇 와이너 씨는 현재 수많은 식당들 간신히 유지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안을 따른다면 500여 명의 스텝의 임금은 62%가 상승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미국 내 소비자, 비즈니스 주인, 노동자들 모두 팁을 두고 엇갈리는 현실이죠. 예전에는 사실 팁하고 무관했던 수많은 비즈니스에서 요새는 팁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자동화된 기계로 지불하는 형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동적으로 또 반강제적으로 요구되는 팁은 커스터머들을 상당히 불쾌하고 어색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팁 문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알려지기로는 남북전쟁 무렵에 유럽을 방문했던 여러 미국인들이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되는 것인데 1966년에 가서는 미국 연방정부는 팁을 받는 종업원들의 시간당 미니멈
그리고 팁을 차익으로 메꾸게 만든 것인데 현재 대부분 주에서는 이런 방식의 팁, 종업원 임금을 사용하고 있죠. 시카고의 현 브랜든 존슨 시장은 선거 공약 중 하나로 팁 임금 시스템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시카고시 의회는 2025년까지 체계적으로 이것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요, 식당 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서버 외에 네일 살롱, 카워시, 헤어 살롱, 파킹 서비스 등 모두 팁을 받는 직업들이 포함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다른 모든 직업에 적용되는 미니멈 웨이지를 팁 받는 직종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팁을 두고는 고용주가 종업원들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일리노이주 식당협회는 시카고 시정부와 상의 중인데요. 이 협회 입장은 이것은 절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반대편 의견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두고 식당 서버들의 의견은 나누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는 최저임금 시스템 식당이 바쁘지 않을 때는 좋지만 전체를 두고 볼 때 받는 임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식당 업계에서만 34년 몸을 담은 이 바텐더 앤디 모어 씨가 있는데요. 앤디 씨는 식당 메뉴 가격은 크게 오를 것이고 식당을 찾는 커스터머들 숫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일하는 시간도 크게 깎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일부 식당에서는 그 서버나 다른 종업원들에게 똑같이 정해져 있는 미니멈 임금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주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인력난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종업원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식당에서는 식당 메뉴 가격을 인상하면서 팁을 아예 없앤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높이고 팁을 없앴더니 생각보다 커스터머들이 높은 가격은 내지만 팁을 놓지 않고 팁에 머리를 쓰지 않아 좋다는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팁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한 예로 4달러짜리 크로성을 사면서 20% 팁이 요구되는 세상이라고 고개를 젓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락스미스나 베이비 포뮬라, 웨딩 드레스도 팁이 요구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소비자들이 불쾌해합니다. 현재 많은 비즈니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POS, Point of Sale 테크놀로지는 모든 것에 팁을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팁 혁명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POS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팬데믹 동안 종업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에 나왔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여기에 팁을 준다는 것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볼티모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리즈 씨가 말하고 있습니다. 팁 옵션을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부터 2주에 추가 $1,000, 다시 말해서 한 달에 $2,000 이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5명의 종업원이 나누어 갖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팁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비즈니스 오너로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팁을 요구하는 앞에 말한 현재 시스템은 커스터머들을 불쾌하게 자극하고요. 볼티모어 지역의 한 연구원인 레이첼 씨는 팁을 요구하는 현재 상황은 너무 ridiculous하다고 말합니다. 조지아주에서 children's boutique 샵을 운영하는 사멘타 씨는 소상공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 종업원들 임금이 이 고용주가 해결해야지 커스터머들에게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스토어에 가면은 팁을 놓으라고 있던 조그만 항아리 같은 것에 비교하면 요새는 전자 스크린에 지불하면서 팁을 놓게 반강제적으로 화면이 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죠. 뉴욕시에서 매드스파에서 $295를 쓰고 지불하는 과정에 팁을 내는 화면이 떠오릅니다. 이 여성은 어정쩡하게 10%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이것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는 본인이 너무 짜다는 인상을 주면 다음에 왔을 때 서비스가 나빠질까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두고 매드스파의 대표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단지 우리 서비스에 감사하다는 표현에 너무 기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진정 그렇다면 팁 옵션 스크린을 아예 없애라고
커스터머들을 말하면서 다소 불쾌함이 역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미국 내 팁으로 인해서 많은 커스터머들이 불편함에 불쾌함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실인데 과연 이번에 시카고에서 팁을 받는 식당 서버들도 정해진 미니멈 웨이지가 적용이 될지 두고 볼 일이지만 그렇지만 모든 식당 서버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소용돌이 치는 팁 문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정말 리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주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가스스테이션, 주유소 숫자는 지난 30여 년간 크게 감소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당수 주유소들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높은 투자를 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갖춰야 하나 하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은 가솔린 전체를 100%를 없애고 전기 충전으로 다 바꾸기보다는 이것을 유지하면서 충전 시설을 겸하는 옵션을 더 선호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는 위치, 로케이션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기 파워 요구사항, 또 이렇게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 등 모두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현재 위치한 주유소에 모든 것을 적용한다는 것 절대 간단하지 않죠. 아주 복잡하고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주유소 변화 컨버팅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테라와트 인프라스트럭처의 네하 팔머 씨는 현재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지역에 주유소 안에 전기자동차 충전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사도 어떻게 순서를 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면서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 공사 중에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한다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위치, 로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기 충전 시설을 고려할 때 예를 들어서 오피스 건물이라든지 병원이나 호텔 같은 경우 충전 시설을 설치한다면 이런 장소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긴 시간을 머문다는 이유로 충전 속도가 절대 빠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유소 안에 충전 시설을 갖는다고 하면 가장 파워가 높고 짧은 시간 20에서 30분 정도의 충전이 가능한 최고인 레벨 3 충전이 절실하죠. 사실 일반적으로 느린 충전은 무료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주유소에 설치해놓은 빠른 레벨 3 충전은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높으면서 커머셜 세팅에서는 이것은 절대 무료가 아닙니다. 이런 현실에 대형 오일 자이언트 대형 회사에서 현재 운영하는 주유소에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트렌드에 대응하는 수비 형태이기도 하고 이것은 또 공격적인 목적도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지금 분석 업계가 내놓은 숫자를 보면 2035년에 가서는 글로벌 차원의 적절한 변화 없이는 현재 존재하는 주유소 중 4분의 1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유소 안에 충전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유럽 대형 오일 회사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쉘인데요. 쉘은 중국과 네덜란드에 전기 충전만 100% 갖춘 주유소를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7만 개, 또 2030년 가서는 20만 군데 충전 포인트를 구축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영국 회사죠. BP 역시 가솔린과 전기 충전을 갖춘 하이브리드 형태를 선호하면서 미국 내 충전 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장소에 화장실, 음식과 음료수를 파는 곳, 전기 충전 수요가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자동차를 파는 자동차 딜러들 역시 전기 충전소를 갖추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여기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앞장서서 전국적으로 자동차 딜러 오너들에게
전기시설을 갖추는데 적게는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 주인들은 충전시설을 갖추는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절대 간단한 결정이 아니죠. 현재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리턴은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빠른 충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감안하면 하나 충전에 들어가는 것이 5만 달러에서 또 여러 개 충전을 하는 설치를 한다면 최소한 50만 달러 이상이 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땅 파고 전기줄 끌어오고 또 퍼밋에 컨트랙터 공사 비용까지 다 합치면 이 액수는 추가로 2배 이상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들어가는 절대적인 경비를 다 알고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 가지는 상업용 충전시설 설치에 지금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유틸리티에 의존한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주유소 주인들은 이런 다양한 정보를 모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다 합쳐도 여러 가지 걸림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디파트먼트가 내놓은 보고를 보면 현재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동차 충전의 80%는 각자 본인들의 집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동네 위치에 있는 조그만 주유소에 충전시설을 갖추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동네 작은 주유소에서는 충전하는 동안 사람들이 즐길 다양한 시설도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 어떤 곳은 부동산 차원에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이웨이 근방에 위치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트래픽이 지나다니고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로는 아이디어할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다양한 부대 시설이 존재할 것이고 충전하는 동안 커피나 간단한 먹거리 등 시간 보낼 것들이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주유소와 편의점을 같이 겸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 대형 이름이 바로 SQRL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런 움직임에 심사숙고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전국에 150개가 넘는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몇 군데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렇지만 정작 제일 많은 60군데 편의점을 운영 중인 아칸소주에는 이런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을 고려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가솔린 주유소 입장을 고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전기자동차 충전만 하는 EV only 100% 시설은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가솔린 주유소의 모습도 앞으로 10년 후에 크게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단어 주유소 또는 가스테이션 이런 이름도 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캐셔 없이 본인이 직접 물건을 스캔해내고 지불하고 나오는 것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실험으로 내놓은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전문가들은 이것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직업을 희생시키고 많은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즈니스들이 돈을 절약하고 순수익을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고 비난하는데요.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오면서도 이익만 남는다면 실행한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모든 셀프 체크아웃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Just Walkout 방식은 커스터머들이 쉘프에서 물건을 집으면 자동으로 스캔이 되면서 그냥 걸어 나오기만 하게 되는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많은 셀프 체크아웃은 베네핏보다 이것으로 동반되는 부담이 한층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회사 측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전통적인 체크아웃보다 이것은 더 스무트하고 효율성이 높다고 말을 하면서요. 거기다 이것이 차지하는 면적도 적고 필요한 스텝도 적다고 장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경험한 많은 커스터머들이 불만이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계속 곳곳 생겨나는 기계 실수, 페이먼트 시스템의 고장, 또 백이 필요한지 여부 등 문제는 참 다양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 기계가 하는 노동은 거의 없지. 사실 그것은 갖춰진 거 보면 바코드를 스캐너하는 스캐너가 있고요.
또 돈 내는 페이먼트 시스템만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커스터머가 이것을 스캔하고 그들이 구입하는 그로서리를 직접 돈 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돌려서 생각해보면 예전에 전통적으로 캐셔가 하던 일을 커스터머가 하는 격이라는 지적입니다. 카트에서 물건을 직접 옮겨서 스캔하고 백에 집어넣고 돈을 내는 것. 그동안 이런 귀찮은 것은 캐셔가 모두 담당해 왔던 것이라는 거죠. 이럴 때 구입하는 물건이 한두 개일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간 그로서리를 사러 갔을 때 본인이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한다면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캔하는 과정에 문제를 한 번 정도는 누구나 다 겪어보셨을 텐데 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셀프 체크아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거기다 이렇게 셀프 체크아웃이 들어서면서 직업을 잃는 실직을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각 체크아웃에 한 명씩 캐셔가 있던 것에 비교해서 이 스토어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의 스텝이 여러 개의 셀프 체크아웃 카운터를 매니지할 수 있는 것이죠. 단 한 명이 적게는 6개에서 10개까지 카운터를 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업원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죠. 단 한 명이 카운터 10개만 주시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작년에 나온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으로 인해서 스토어 안에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슈퍼마켓들 차원에서는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을 주장하는데요. 바로 줄어든 스텝으로 절약되는 경비가 이로 인해 늘어난 절도로 인한 피해보다 한층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과연 무엇이 사라지고 새로운 방식이 들어서면서 여기서 얻는 베네핏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 말한 대로 그로서리 체크아웃하는 과정이 커스터머에게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오는 베네핏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로서리 가격이 낮아진 것도 아니고 결국 모든 베네핏은 스토어 주인에게 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르는 희생으로는 결국 직업을 잃어버리는 실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격이죠. 그래서 한 단체에서는 모든 소비자들이 이런 셀프 체크아웃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들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순수익을 계산할 때 스토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절도, 쇼플리프팅을 감안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셀프 체크아웃은 아무래도 훔치기 쉽고 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로서리 스토어가 순수익 마진은 아주 적은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쇼플리프팅을 감시하는 철저한 이 카메라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서리를 체크아웃하면서 이것을 지켜보는 카메라가 여러 군데 붙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로서리 스토어 안에 이런 카메라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셀프 체크아웃 하는데 그 주위의 모든 카메라는 우리를 쳐다보고 녹화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이것을 써도 절도를 방지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커스터머 프라이버시를 감시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라고 한 커스터머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앞에 말한 대로 스텝 한 명이 모든 스테이션을 담당하는 이유로 이거 생각보다 멍하니 서서 기다리는 것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던 스텝이 도착하면 스텝 아이디를 입력하고 도움을 주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스텝을 불러야만 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기계 문제도 있지만 또 미성년자가 구입하는 물건일 경우에 불러야 되고요. 스텝이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산다거나 아니면 특정 에어로솔 스프레이, 알코올을 살 경우에도 스텝진이 확인하고 허락이 내려져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이것저것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쁘지 않을 때는 그래도 문제가 없지만 아주 제일 바쁜 시간일 경우에는 이런 것이 몇 개만 겹쳐도 정신없고 구입해서 돈을 내고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것을 한두 번씩 사용해 본 사람들은 다 갔을 때 다른 줄이 길어서 비교적 줄이 짧은 셀프 체크아웃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전국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런 셀프-아웃 체크아웃 시스템은 실패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에서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커스터머들은 셀프 체크아웃을 거부하고 스토어는 커스터머들의 편리함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거기다 간단한 캐시와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사회적인 동물 인간에게 한결 더 좋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접해보는 셀프 체크아웃. 커스터머 편리함을 희생하면서 비즈니스 순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은 새롭습니다. 단지 줄이 보통 라인보다 짧아 몇 번 이용해 본 적은 있는데 실제 기계 작동의 문제로 종업원을 불러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용하는 스텝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사업적인 차원에 내린 결정으로 실직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신속하고 효율성 높은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비즈니스의 최우선순위는 최소의 경비에 최대의 수익일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